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5단원 8번째 시간으로 오늘부터는 멘델의 유전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멘델의 유전 연구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고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멘델이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생물을 알아보겠습니다. 멘델은 오스트리아의 수도원에서 근무를 했던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멘델은 수학적인 머리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수도원에 완두콩을 심고 그 완두콩을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교배를 해보고 저렇게 교배를 해봤을 때 자손 세대에서 완두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관찰을 하고 이제 수학적인 머리가 뛰어났으니까 통계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한 결과를 논문으로 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전학의 기초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멘델이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생물은 완두입니다. 완두의 다양한 특징들 중에서 특히 논문에 언급된 7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콩의 모양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둥근 완두콩도 있고요. 주름진 완두콩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콩의 색깔이에요. 콩 색깔이 노란빛을 띠는 황색 콩이 있고요. 초록빛을 띠는 녹색 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꽃의 색깔인데요. 보라색 꽃이 있고요. 흰색 꽃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콩깍지예요. 콩깍지의 모양이 보시는 것처럼 매끈한 깍지가 있고요. 이렇게 쏙쏙 들어간 잘록한 깍지도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콩깍지의 색깔인데요. 초록빛을 띠는 녹색 깍지도 있고 노란빛을 띠는 황색 깍지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꽃이 나는 위치예요. 꽃이 나는 위치인데요. 그림이 좀 잘못됐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좀 고쳐볼게요. 첫 번째 그림에서 자, 요 아래 줄기와 이어지는 줄기를 요 위쪽으로 하나만 더 그려주시겠습니까? 줄기에 요렇게 중간에 잎이 난 모습인데 줄기와 잎이 맞닿는 요 부위를 우리는 잎 겨드랑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잎 겨드랑이에서 화경이 올라와서 그 끝에 꽃이 피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위치는 잎 겨드랑이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줄기에 두 번째 그림처럼 끝에서 꽃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식물 전체의 키거든요. 키가 작은 완두도 있었고요. 키가 큰 완두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유전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용어들을 대입해서 한번 살펴보면 콩 모양, 콩 색깔에서부터 키까지는 그 개체가 갖고 있는 특징인 형질입니다. 형질. 그리고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립되는 2가지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콩 모양에 대해서 둥근 콩도 있고 주름진 콩도 있는 것처럼요. 이때 둥글다, 주름지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콩 모양은 2가지 대립형질을 갖고 있고요. 콩 색깔도 2가지 대립형질, 황색이냐 녹색이냐 2가지 대립형질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7가지의 완두의 형질들은 모두 대립형질이 2개씩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이렇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대립형질이 뚜렷하기 때문에 유전 연구가 비교적 용이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완두는 유전 연구 재료로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재배가 쉽습니다. 유전 연구하려면 계속 자손 세대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재배가 쉽고 기르기 쉬운 대상 생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 세대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배 결과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인간 같은 경우는 최소한 생식 능력을 가지려면 한 15년 정도는 자라야 생식 능력을 가져서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있잖아요. 한 세대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유전 연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완두는 한 세대가 짧아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자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번에 얻는 자손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계 처리가 유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통계 처리가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대리 평질이 뚜렷해요. 꽃 색깔만 해도 보라색이냐 흰색이냐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고요. 깍지의 색깔도 녹색이냐 황색이냐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생각해 보면 이제 단적으로 피부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황인종이다 하더라도 모두가 피부색이 아주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 경우는 대리 평질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죠. 유전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전 연구가 가능하려면 인위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배가 가능해야 돼요. 완두는 자가 수분도 가능하고 타가 수분도 모두 가능해서요. 인위적인 교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가 수분, 타가 수분이 뭐냐면요. 식물의 경우 자 꽃의 내부입니다. 꽃 가운데 보면 암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꽃잎이 있고요. 그리고 꽃받침이 이렇게 있고요. 화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암술과 꽃잎 사이에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나오죠. 수술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때 암술의 아래쪽에는 난세포가 들어있고요. 이 수술의 끝에서 꽃가루가 날리잖아요. 이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내려앉아야 이 꽃가루 속에 정세포가 들어있거든요. 잠깐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암술 머리예요. 암술 머리를 따라가다 보면 난세포가 나와요. 요 아래쪽에. 이게 난세포입니다. 그리고 얘가 꽃가루예요. 이 꽃가루 속에 정세포가 들어있어요. 이때 정세포와 난세포가 만나야 수정란이 생기죠. 정세포와 난세포가 만나 수정란이 생기려면 1차적으로 암술 머리에 꽃가루가 내려와 앉아야 돼요. 암술 머리에 꽃가루가 내려앉는 이 현상을 우리는 수분이라고 하는데 한 꽃 안에서 수분이 일어나면 그거는 자가수분이라고 하고요. 이 꽃과 특징이 다른, 유전 정보가 다른 꽃 사이에서, 그러니까 다른 꽃에서 꽃가루가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래서 수분이 되면 이것은 타가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가수분을 했을 때, 이 안에서 수분이 일어났을 때 자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다른 꽃과 사이에서 타가 수분이 됐을 때 그땐 또 자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면 유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유추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가 수분과 타가 수분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은 유전 연구 재료로서의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멘델이 애초부터 이런 장점들을 알고 완두를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두가 갖는 이런 유전 연구 재료로서의 장점들 덕분에 훌륭한 유전 연구가 일어날 수 있었고요. 그 덕분에 유전학의 기초를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멘델이 세웠던 가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전까지는
어느 학자도 유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어요. 유전자의 개념도 몰랐고요. DNA라는 물질이 유전자로서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건 알았지만 그 정자와 난자 속에 DNA가 들어있는 줄도 몰랐고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많은 유전과 관련된 사실들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고 그 아무도 몰랐을 때 멘델이 이 훌륭한 연구를 통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멘델의 가설 첫 번째,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전인자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했어요. 한 쌍이니까 몇 개다? 두 개다. 그 두 개는 각각 부와 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다 알죠, 여러분? 핵 속에 염색체가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게 몇 개씩 있다? 두 개씩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누구로부터? 아빠로부터. 다른 하나는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 하나는 정자 속에 들어있던 염색체, 하나는 난자 속에 들어있던 염색체라는 걸 우리는 지금 다 압니다. 이 염색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 그리고 상동 염색체상의 동일한 위치에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두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는 여러분 그 정보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도 쌍꺼풀 유전자 주고 엄마도 쌍꺼풀 유전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빠는 쌍꺼풀 유전자를 줬지만 엄마는 외꺼풀 유전자를 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개념을 몰랐지만 멘델은 한 쌍, 두 개의 유전인자가 존재하며 각각 부와 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한 쌍의 유전인자가 서로 다르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잡종, 영어로는 헤테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때 잡종형일 때 하나는 겉으로 표현이 되고 다른 하나는 표현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잡종형일 때 겉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성형질이라고 하고요. 잡종형일 때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을 열성형질이라고 합니다. 당시까지 아무도 이 개념을 몰랐는데 멘델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 한 쌍의 유전인자는 생식세포를 만들 때라는 건 분열 방식 중에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 한 쌍의 유전인자가 어떻게 된다? 분리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생식세포가 또 다른 생식세포와 수정이 되면 다시 쌍을 이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우리 다 배웠잖아요. 아빠로부터 받은 염색체, 엄마로부터 받은 염색체끼리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몇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죠. 이런 식으로 1번 염색체 둘이 쌍을 이뤄서 이가 염색체, 2번 염색체 두 개도 쌍을 이루고 그래서 23개의 이가 염색체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양극에서 방추사가 잡아당겨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양극으로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이게 감수체의 1분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상동염색체상의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요 대립 유전자는 이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생식세포와 수정이 되면 보세요. 자, 여기 잘 안 써지네요. 이쪽 상동염색체 중에 이쪽이 들어가서 정자가 됐습니다. 이 정자가 난자를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염색체였다고 가정을 해요. 난자에도 1번부터 23번까지 23개가 있겠죠? 그러면 1번과 1번이 다시 쌍을 이루게 됩니다. 어디서? 수정란에서.
그 개념입니다. 한 쌍의 유전인자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분리되어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갔다가 생식세포가 수정이 되었을 때, 수정란이 생길 때 다시 쌍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멘델이 제시한 가설들입니다. 자, 오늘은 멘델 유전 원리 첫 시간으로 멘델의 유전 연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멘델이 제시한 유전 원리, 유전 법칙이 총 3가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그 3가지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